제가 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저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SUV를 살 때 뭐를 선택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가 좀 나오잖아요. 저걸 보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읽으면서 가줘야 여러분들 또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또 뒷담화를 까다 걸리는 애들은 또 제가 또 작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으라차차나 뭐 조뚜라미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방송을 켜놓고 이것들이 이제 여기 댓글창을 써놨습니다. 정호영님께서 교수님 같다라고 했고요. 척척하지만님께서 집중해라. 치킨 시켜서 보면서 먹을 걸. 자, 여러분들이 SUV를 살 때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SUV는 SUV라는 스포츠 유틸리티 바이클의 약자죠. 스포츠성.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는 스포츠카 같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위한 스포츠를 말하는 거고, U자는 유틸리티죠. 다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다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V는 말 그대로 vehicle 자동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차를 SUV라고 하는 거죠. SUV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SUV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미국 애들은 이제 픽업이라든가 또는 4x4 또는 외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프라는 말은 크라이슬러 쪽에서 만들었던 차의 이름을 지프인데 우리는 그런 차를 지프형 차량이라고 하는데, 지프라는 말은 원래 한 차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SUV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 사륜의 다목적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차를 살 때 SUV는 세단하고 쿠페하고는 그 결을 좀 다르게 하죠. 구성품이라든가 사용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SUV는 이제 가족들하고 타는 경우도 많고 혼자서 이제 놀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프런트 시트 쪽하고 리어 시트 쪽도 되게 중요하고요. 성능,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 사실 근데 SUV에서 성능을 기대하는 높진 않은데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속주행 능력. 왜?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초점이 자꾸 흐려진다라고. 이게 제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험로 주파성도 중요하죠. 오프로드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캠핑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숙성.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숙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점수의 항목. 여기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자기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 고속주행을 많이 하느냐.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느냐. 1인 운행이 맞냐? 가족과 함께 여러 명이 다인승이죠. 다인승을 하는 게 맞냐? 여행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일이 맞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냥 뽀다구 때문에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차를 사느냐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승차감에 있어서 프런트 시트 쪽하고 리어 시트 쪽에 점수를 준다면 벤츠 같은 경우는 프런트 쪽이 한 85점 나오죠. 85점. 벤츠는 뭐 GL이나 GLS나 GLC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등급은 소, 중, 대자가 있지만 대부분 제조사의 아이덴티티나 회사의 목적성에 부합되게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GLC와 GLE가 다르고 GLS가 다르다라고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설명하면 됩니다. 프런트 시트 쪽은 벤츠 같은 경우는 85점 나와요. 그리고 리어 시트 쪽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벤츠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족이 많이 타고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무조건 벤츠 GL이나 GLC를 사라는 이유가 벤츠는 언제나 그렇듯 고급진 주행 성능에 포커스를 두고 차를 세팅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BMW는 프런트 쪽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한 75점 나오겠죠. 리어 쪽은 몇 점 나와? 한 60점 나오죠. BMW 같은 경우는. 포르쉐는 프런트 쪽의 승차감은 80 정도 나와요. 카이엔 같은 거.
근데 얘도 리어는 한 60점밖에 안 나와요. 뒷자리에 의자가 그렇게 좋게 설계가 돼 있진 않거든요. 아우디는 운전석에서 느끼는 부드러운 승차감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 80점 나오죠. 근데 아우디도 뒷좌석의 느낌은 포르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승차감은. 현대 기아는 좀 애매하죠. 얘네들하고 비교하기 되게 애매한데 일단 유잉하고 피칭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프런트의 승차감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70점은 현대가 나오겠죠. 70점은 나오죠. 부드럽게 가니까. 리어 쪽은 현대는 한 50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현대차들은. 요 정도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삼성은 왜 빠졌나요? 라고. 아니, 너무 많이 다 넣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일단은 오늘은, 왜냐면 칠판이 더 많은 차들을 넣기에는 좀 거시기해요. 랜드로버는 프런트 쪽의 승차감이 거의 얘도 뭐, 얘는 한 85에서 한 90점 정도 줘도 돼요. 90점 정도 줘도, 랜드로버는. 뒷좌석의 승차감도 랜드로버는 한 80점에서 한 85점 나오죠. 얘네들은 SUV계의 S클래스라는 그런 명칭을 써도 될 만큼 승차감에 있어서만큼은 디스커버리가 됐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됐던 레인지로버가 됐던 굉장히 좋아요. 아, 포커스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네. 시계를 빼세요라고 했는데 얘를 끄면 시계도 한번 빼보고 자꾸만 이 포커스가 빛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조명을 끄면 얘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쉐보레는 미국 차들 SUV들은 앞좌석에 탔을 때 일반적인 승차감은 얘네들도 한 8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뒷좌석의 승차감이 아주 안 좋죠. 한 6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뒷자리의 승차감은 아주 안 좋아요. 자, 이제 여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냥 승차감이에요. 일반적으로 운전했을 때 승차감. 그럼 자기가 차를 살 때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랜드로버나 벤츠를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앞좌석의 승차감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포르쉐도 괜찮겠죠. 뭐 쉐보레도 괜찮고 가격대가 다르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얼마짜리를 사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이제 코너링과 제동 성능에 들어가게 되면 벤츠는 아무래도 중량이 많이 나가고 승차감을 중요시하고 고속주행 안정성이 있으니까 제동 성능이나 코너링이 차가 작고 납작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코너링 성능하고 제동 성능을 SUV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벤츠는 한 70점밖에 안 나오겠죠. 대신에 BMW는 이제 코너링하고 제동으로 들어가면 물 만난 고기가 되죠. 얘는 한 85점으로 훅 하고 올라갑니다. 포르쉐는 어떨까요? 85점에서 한 90점 나오겠죠. 아우디도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은 뭐 한 70에서 한 75점 정도 나오겠죠. 벤츠랑 비슷하거나 벤츠보다 살짝 좋을 거예요. 아우디고 A6나 A4나 A8은 일반적인 E클래스나 S클래스보다 안 좋을지 몰라도 SUV는 또 아우디가 강세예요. 꽈뚜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어떤 플랫폼의 앞뒤 무게 배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는 코너링하고 제동 성능을 한 몇 점 줄까요? 한 60점 주면 될까요? 딱히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운데 한 60점만 주면 될 것 같고요. 랜드로버의 코너링과 제동 성능은 BMW하고 아우디의 한 중간 정도 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한 78점에서 80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차들의 코너링과 제동 성능 또한 쉐보레 트래버스 빼고 2급하고 비교하려면 얘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좀 더 비싼 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링컨 컨티넨탈 같은 그런 것들. 여기 이제 미국 차로 보면 돼요. 미국 차. 미국 차로 보면 얘네도 코너링과 제동 성능은 한 뭐 60에서 한 65점 정도 주면 후하게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속주행 능력. 고속주행에서 이제 브레이크하고 제동이 들어가지 않고 고속으로 쫙 항속을 하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 갈 때 부산을 가는데 밤에 간다. 크루저를 한 120, 30을 걸고 간다. 이랬을 때 고속에서의 내가 또는 탑승객들이 느끼는 안정감을 말하는 건데 벤츠는
고속주행의 안정감은 한 90점 줘도 되는 거죠. 얘네는 차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아우토반에서 쫙 달릴 때 최고로 좋은 승차감을 목적으로 만드니까. BMW는 고속으로 갈 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85점에서 80점 정도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포르쉐의 고속주행의 안정 능력은 운전석에서는 9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90과 80으로 나눠지게 되죠. 아우디는 고속주행의 안정 능력이 80에서 70으로 떨어지죠. 아우디도 고속주행 능력이 아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현대기아는 고속주행을 그냥 없다라고 보고 가는 거야. 없다. 이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아는 짬밥이나 내가 지금까지 쌓여졌던 경력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왜냐면 노사장의 능력 범위 밖에 있어요. 고속주행 능력이 노사장이 도저히 평가할 수 있는 저의 어떤 바운드리에 번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사장이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노사장이 평가를 못한다. 랜드로버의 고속주행 안정 능력도 약 80점 가까이 나옵니다. 미국 차도요. 고속으로 쫙 달리기만 하면 얘네도 한 80점 나와요. 여기에는 코너링과 제동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쭉 가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험로 주파성. 험로 주파성은요. 사실 다른 애들은 그냥 뭐 기본 빠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보면 되고요. 아우디가 험로 주파성이 좀 우수해요. 얘네가. 근데 내구성이 그렇게 받쳐지지 않고 랜드로버가 아주 우수하죠. 아주 우수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차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차기 때문에 지바겐이나 그 다음에 뭐 지프에서 나오는 랭글러 같은 그런 오리지널 디펜더, 랜드로버의 디펜더 같은 오리지널 락롤링이라든가 오프로드를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험로 주파성을 크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는 뭐 세모나 우수를 줄 수는 없어요. 여기 또 대부분의 차가 엔진이 전륜 베이스로 돼 있고 이번에 GV80이 후륜으로 나왔지만 이 또한 노사장의 영역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는 오메가의 이 수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오메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쉐보레 미국도 뭐 그냥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험로 주파성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랜드로버가 제일 우수하고 아우디가 좀 우수한데 근데 비슷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또 이런 차들을 갖고 어디 사막이나 오지산간을 돌파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사장이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노사장도 모르는 게 있구나. 요건 좀 제가 보기엔 애매한 영역이에요. 노사장 너 그것도 모르냐? 네, 모릅니다. 저도 안 해본 건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정숙성과 시내주행.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탈 때 다 뭐 습차감이 중요하네, 뭐 성능이 중요하네, 고속주행이 막 국회의사당에서 막 쫓겨나고 뭐 실려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막 습차감이 중요하다, 막 성능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고속주행은 말이야 막 그러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내에서 탈 때 조용하고 말 잘 듣고 핸들이 가볍고 이런 게 중요한데 벤츠 계열은 여기 한 90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높은 점수 나온 애들이 얘네 한 85점 나오죠. 아우디도 한 80점 나오죠. BMW도 시내에서 정숙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현대기아차 여기 한 80점 나옵니다. 시내에서 다닐 때 조용하죠. 조용하고 부드럽고 끝장나요. 현대자동차 80점 기록입니다. 처음으로 세계 유수의 차들하고 동등한 레벨의 점수를 받는 랜드로버도 정숙성과 시내 주행의 부드러움에서는 벤츠보다는 못하는데 얘도 한 85점 나와요. 미국 차들도 그냥 살살 달리고 이러면 한 85점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사면 종합 점수를 갖고 무슨 차가 제일 좋냐라고
정답을 찾기는 어렵죠. 왜? 각기 차들은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만들어진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같은 SUV이고 비슷한 1억대 또는 비슷한 6천만 원대라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면 슈퍼카의 영역을 벗어나게 돼. 슈퍼카는 빠르기만 하지만 다목적성이나 안락성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SUV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을 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의 영역이죠. 그럼 본인이 나는 고속주행이 중요하냐, 나는 시내 주행이 중요하냐, 혼자 타는 시간이 많냐. 여기 보면 이제 승차감 프론트 리어 나와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여러 명이 다인 탑승이 많은 건지, 여행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게 많은 거지. 그냥 산다. 나는 그냥 산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데 더더욱도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진짜. 그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면 돼요. 뭘 물어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야. 뽀다구가 중요하다. 뽀다구는 벤츠랑 포르쉐죠. 벤츠, 포르쉐, 랜드로버가 뽀다구에서는 뒤지는 거죠. 브랜드 밸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노 사장이 보는 관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1년에 한 달에 한 5대 이상 차를 타잖아요. 제가 새 차를 한 3, 4일씩 타는데, 그럼 1년에 제가 평균 60대에서 65대의 차를 리뷰를 진행한 다음에 원이얼스, 원이얼스에 60대에서 65대를 내가 리뷰를 해요. 새 차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한 5년인가 6년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300대가 넘는 새 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럼 노 사장의 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물론 또 저의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시점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평균 데이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노 사장의 어떤 이런 간단한 의견에 절대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대충 경력과 짬밥과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해서 봤을 때 이게 신빙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대충의 기본 가닥 정도는 나오는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차를 살 때 가족들하고, 야, 우리는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를 보고, 그랬다라면 우리 집은 어떤 브랜드의 차에 어떤 차가 목적성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많이 싱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차는 무조건 어떤 차가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각 제조사는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목적성이 있어요. 차를 만드는. 그 목적성이 왜 다 다른지 알아요? 판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두 회사가 목적성이 똑같으면 박 터지게 싸워야 되잖아요. 헐뜯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목적성이 다르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사는 거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 차를 고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의 영상 또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